집은 동화책? 네, 동화책,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정말 반짝반짝한 이야기들을 묻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놔야겠다. 나의 이 추억이 나중에 내 자식들의 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공간. 특히 그게 집의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휴식의 개념이 가장 커요. 집에서 눕고 싶을 때 눕고, 앉고 싶을 때 앉고, 또 책 보고 싶을 때 보고, 먹고. 요런, 딱 요건까지만 저는 집에서 하는 행위인 것 같아서. 집에서 전쟁 안 해봤나 봐요. 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나 봐요. 약간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런가요? 보통 집이 전쟁터인데 또 하나의 전쟁터잖아요. 집이. 내 몸의 일부, 그러니까 세포 같은 그 몸의 하나의 조직 같은 것 같아요. 집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집을 제가 설계를 많이 했잖아요. 그 건축주 얘기하고 다 지어지는 것까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는 게 저희들 일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게 다 짓고 나면 그 집을 보면 건축주가 건물을 딱 보고 있는데 건축주하고 너무 닮아있다라는 거. 외모가 아니라 성품이. 그래서 저는 유기적 관계인 거죠. 이 건축과 나는 같이 그냥 이제 조직이 돼버렸다. 한 조직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몸의 일부다. 집은 그냥 일단은 그냥 주제만 얘기하면 집은 바람이다. 바람이다. 네. 그렇게 막 철학적이지 않아요. 제가 아까 짓고 싶었던 집도 그렇죠, 맞아요. 그 소유가 아니라 모듈처럼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집은 저는 렌트가 저는 답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가장 극명한 스트레스의 주 요인이 내 주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내 생애 최초 집을 같이 되면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순간부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았을 때 양도세, 이걸로 돈을 버냐 못 버냐, 경제적 관점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집에 와서 편하다 이것은 잠깐의 행복인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되는 주택을 한번 상상해보고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주택의 형태를 짓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어디에서 위치를 고려해서 어디에서 살 것이냐, 이렇게 좀 간단히 좁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뭐 아침엔 전부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가고 저녁 때 잠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너무 좀 답답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갈 데도 없고 맞아. 화장실하고 자기 방 빼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준비를 안 해왔었잖아요. 전혀 예측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이거 맞이하니까 다 답답하고 뭐 이건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건축사, 건축을 하는 사람을 떠나서 그냥 주부로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되게 아이들하고 다툼이 좀 생겨났고요. 남편이 가끔 미울 때가 있고요. 이렇게 오면은 딱 오자마자 예전에는 좀 늦게 들어오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왜 칼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모임을 못하니까.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같이 소파와 일체형이 돼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욱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고, 근데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막 많이 다닐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집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건강상도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이 정말 잘 되는 건지, 가끔 보면은, 빨리 오긴 하지만 각자의 그 공간들로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우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집에 머무는 시간 동안 책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책도 보지만 또 스마트폰도 많이 보기는 해요. 왜냐면 검색해서 배달시키고 주문시키고 재료들. 네, 그러면서 그걸 요리도 하고. 저한테는 좋은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주거 공간에서 집에 오래 머무는 데 있어서 아무 불편이 없었다는 얘기세요? 저는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혼자만의 그러면 그 행위를 하는 그 공간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만의 각각의 방들이 있어요? 있어서 그 방 안에서 네. 머물면서
각자 뭐 공부를 하거나. 네. 아니 본인의 공간이 따로 네, 저는 있어요. 뭔가 하는 공간이 네, 확보가 저는- 된다. 그게 중요하네요. 개인 프라이빗 네. 그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대부분 다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원룸에 5명 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주부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딱 제가 사용하는 공간들이 딱 있는데 딱 주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아파트라는 게 정말 큰 아파트 아닌 이상은 저희 한개 그 공간에 한계가 그렇죠. 있잖아요. 한정이 그래서 있죠. 정말 침대 밑에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뭐 음악도 듣고 뭐 그거 공간 딱 그거 요만한 없으면은 데서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뭔가 잘 만들어놔. 그리고 남편하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죠. 네. 이제. 주방은 그냥 봉사하는 공간인 거고 나의 공간이 나는 다양한 걸 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택에 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다른 아파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옥상도 있고 마당도 있고 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실험하게 됐어요. 저희 집의 재발견인데 뭐 저희 집에서 그네도 탈 수 있고요, 농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하고, 그 전에 몰랐던 기능들을 다 이번에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없냐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게 위생 문제죠. 제가 밖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집에를 들어가는데 자녀들을 만나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다 거치고 안방에서 옷도 벗고 나서야 화장실 가야 되니. 근데 최소한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최소한. 현관에 있으면 맞아요.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주택에서 갑자기 손 씻을 수 있는 거는 배수 시설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주택의 문제점은 아파트에서 모든 게 저는 비롯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80% 이상 다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주로 모든 것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문화라든지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의 어떤 공급 시스템 모든 부분이 다 아파트에 맞춰져 있다는 부분인데, 크게 보자면 탈아파트화가 가속된다. 이것은 예전에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 앞으로 이 시대에 거쳐서 훨씬 더 그게 가속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주택의 다양성을 시도할 필요가 없던 시대에서, 그렇죠. 획일적인 이런 구조와 공간에서 모든 게 다 가능했던 전문가들이 모였으니 그렇게 나왔겠죠. 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아무 대책을 못했던 거고, 그렇죠. 과연 이것을 아파트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고민하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다양성의 주택들이 더욱더 요구된다면 주택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중심이, 이야기의 중심이, 주택의 중심이 정말 주택,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주택이죠.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넘어가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지 훨씬 더 현실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건지. 그 정부가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택의 정책 방향은 그냥 단순하게 주택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택의 어떤 그런 가격이 상승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투기가 되고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재산권을 자꾸만 벌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누른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전체 총 공급량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어차피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주택의 그 면적은 조금 소형 면적이 많기 때문에 1인 가구, 대학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공으로 많이 벌리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가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려면 강아지를 포함해서 보통 4, 5인 정도는 되니까 그런 위주로 해서는 주택으로 제가 시장이 조금 저희가 그런 쪽에 그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얘기를 모아야지 되겠네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해야지 다양한 거에- 이야기가 되지. 그렇죠. 주택의 계속 뭐 종류만 해도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하면서 진짜 굉장히 가족들이 이제 거의 뭉쳐 사는 분위기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다 그러면은 그게 방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파트가 제일 편한 줄 알았었거든요. 얘기들은 은근히 설득당하고 있는. 네. 요즘 왜 타운하우스도 많이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유행처럼. 네, 그런 있어요. 주거의 형태도 좀 더 나은 형태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뭐 현관에
뭐 손 씻는 곳이 좀 음. 반영을 해달라. 음. 이런 데 다 반영을 해주시니까 그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네. 어떻게 보면 대단위로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특정 수요에 대한 맞춤형이 나오기는 어렵고 어렵죠. 보편적인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타운하우스를 조금 규모가 줄어든다면 그런 거 대응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다양성이죠. 모든 주택이 천편일률적이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그런 가격의 어떤 문제도 저는 해결되어 본다는 거죠. 아파트는 전부 다 가격이 동일한 어떤 그런 패턴이 네. 있는데 이것은 자기 수요자에 맞는 어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천편일률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없어. 네. 네. 그래서 무조건 평당 얼마 이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해보고 네. 두 번째는 네. 앞으로의 어떤 주택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제 사실은 아직은 펼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예측이다라는 것에 좀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앞으로 어떤 형태의 주택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인지. 네. 지금의 주택들은 굉장히 벽식 구조, 그다음 아파트도 벽식 벽식 구조가 굉장히 많은데 음. 갈수록 제가 봐서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상가 같은데 보면은 그 라멘 그러니까 기둥 기둥과 보호 예, 구조. 보로된 구조가 있으면 굉장히 장승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봐선 주택도 이제부터는 좀 그 기둥과 보 형식의 라멘 구조 형식이 많이 적용돼야 되겠다. 그렇죠. 거기에 되어 있고 그것이 고정돼 구조적으로 받쳐주고 그다음에 그렇죠. 기능적인 거는 그런 그 가변적인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공간을 구해갈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그렇게 처음에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소위 말하면 뭐 분기별 한 번씩 바꾸고 싶다. 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거주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가변적인 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우리 뭐 전시관 같은 데 보면은 벽들 움직여 가지고 공간들을 막 만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가변형 거죠. 시스템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무빙 월이랄지 경- 뭐 그냥 스위치 기능적으로? 정도만 가지고도 얼마인지 되는 그런 것도 또 있겠죠. 거기까지는 좀 높고요. 우리 스마트해지긴 예, 굉장히. 우리가 파티션처럼 이제 우리 소비자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더 개발돼서 나오지 않을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건축주택이 어떤 주택으로 서비스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제 집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전실과 같은 공간이 거의 있어야겠다, 모든 주택이. 왜냐면 저는 그렇지 않아도 현관을 좀 크게 설계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자전거, 휠체어, 뭐 실버카 뭐 이런 것들 뭐 수납도 해야 되고 현관에 뭐 캠핑족이라 그러면 그쪽에 다 있어야지 어디까지 들고 가겠어요. 그래서 뭐 씻고 옷도 벗고 드레스룸도 안방에 딸려 있는 게 아니라 현관에 붙어 있는 드레스룸이고 그래서 거기서 다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패시브하우스 쪽으로 주로 건축을 했던 사람인데 이 패시브하우스가 모든 공간이 그럴 필요는 또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 완전히 잠자고 거실 이런 공간은 패시브하우스 형태로 지어지고 전실과 같은 공간은 그냥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짓는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 주택은 지금 기존의 틀을 좀 많이 좀 벗어나는 그런 진짜 미래형 그런 주택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땅, 토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50평에서 60평 정도 토지만 있으면 주택은 이제 주문으로 모듈 주택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공간이 필요하고 이제 잠깐 나는 부모로부터 분리했기 때문에 나는 애완견과 혼자만 살면 돼. 그러면 그런 게 적합한 것을 주문을 해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그냥 살다가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또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 렌탈인 거죠. 하고 또 난 또 다른 집, 땅은 사고 팔기 좋은데 집은 사고 팔기 쉽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대한 너무 집착과 이게 재산적 가치로서의 그런 부분보다는 빌리는 거, 잠깐 내가 사는 거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토지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1년, 2년 단위로 내가 렌탈해서. 네. 그래서 이제 소유해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토지도 아니고 집도 이게 만약에 문화가 정착된다면 지금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소유권 분쟁이나 이런 어떤 그런 투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잡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건강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들의 주택을 어디에다가 지어야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은 주택의 위치 여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공동주택에서 벗어나서 네. 탈아파트에서 이제 주택으로 가게 되면 과연 이제 주택 단지가 형성되는 곳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를 잡을 것이냐 이것도 고민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 요즘에 드라마 안 보세요?
제가 이제 그 펜트하우스라는 그걸 유튜브에서 영상을 딱 보고, 아, 하우스. 아, 건축가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얘가 드라마더라고요. 아주 막장으로 가고 있던데, 그잖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펜트하우스 그 건물, 그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요 안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갈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 밑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우악 하는 데가 저 위에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인데 아까 얘기했던 내가 바라던 그렇고 기둥이 아주 큼지막하면서 공간이 확장돼서 있고 앞에 전망이 굉장히 좋으면서 거기는 폭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이 유기적으로 굉장히 들어와 있어. 그 안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막 서로 막 헐뜯고 막 지금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치열한 전투. 제가 드라마는 안 봤는데 지금 여수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펜트하우스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레지던스의 펜트하우스 100평. 그러니까요. 자이 막 디아일랜드 이런 브랜드를 달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열망을 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수 웅천이라고 하면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그 웅천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제가 살아가면서 언제가 제일 즐거웠나 생각해봤더니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앞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산이고 앞에 밖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여수. 아니요, 저는 이제 저쪽 광양에 섬진강 쪽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를 오고 가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묻어났었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또 바다를 가면서 뭐 뚝방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아 그때가 굉장히 좋았었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면은 그쪽 변두리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모듈 주택들로 해가지고 옮겨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스키플러를 그러니까 경사지를 이용해가지고 나만의 공간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모듈 주택에 내가 원하는 그 바다와 산이 있는 곳에서 경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택배는 마트는 택배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미래가 되면은 원격으로 이렇게 또 진료도 볼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집이 또 인터체인지 있죠. 거기랑 가까워요. 교통수단도 좋고 도로도 잘 뚫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씩 제가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 게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병원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소도시에서는 그 인터체인지의 어떤 그 근접 소요 시간이 그 절대적인 주거 위치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드는 걸 많은 거지. 인터체인지 갖고 와야 되고 병원 갖고 와야 되고 공기처럼 학교 갖고 와야 되고 뭐 마트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주택을 결정짓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하등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수록 그런 부분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뒷방에서 그냥 아줌마들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수님 얘기 덕분에 저희 그 생각이 굉장히 땅에 대한 생각이 확장이 많이 됐네요. 이야기는 토지라고 얘기해 주세요. 토지. 네, 전문가가. 그러면 살고자 하는 집, 주택의 위치, 포지션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바다가 보이는 산골 이렇게 계속 경사지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구름지 그런 데가 어디예요? 거기 땅값은 얼마나 되든지. 여수에서는 돌산 아니면 화양면 공하고 이어지는 거기가 화양면. 장범준이 말하는 여수 밤바다 혹시 그쪽 근처인가요? 지금 본인은 그냥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주택 단지 위치로서는 가장 호가를 하는 가장 인기 있는 플레이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자본주의 욕망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돈도 되고. 대충 평당 뭐 그런 얘기. 네, 가능한데 일단 화양 쪽은 아직 임야를 기존에 가지고 한 100에서 150 정도 합니다. 개발되지 않는. 괜찮네요. 할만한 건가? 펜트하우스는 아까 몇백억이었는데. 그렇죠. 상당히 경제적이긴. 100 얼마잖아요. 부지런히 생계형으로 도심지역은 더 비싸지만.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제 여수 핫하잖아요. 웅천이라든지 해안가 일명 오션뷰의 엄청난 인기 있는 주택들을 지금 3년, 4년 이상 거주하신 건 아니고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보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이들이 이제 4, 5년 정도 됐을 때
이게 내가 만든 선택인지 아닌 부분은 분명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때는 주거의 질로 갈 것이냐, 재산적 가치로 갈 것이냐, 분명히 혼동이 올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주택을 획일적에서 다양성으로 가는 게 지금 탈아파트화잖아요. 자신의 전문 분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다양성 있게 맞아요. 모든 관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워낙 많은 분야가 있고 또 주택에 많은 전문가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 것에 대해서만 너무 고집하지 않고 이게 전체적으로 좀 아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 방송도 아마 이렇게 이제 조합을 짠 것도 뭐 네. 신랄하게 자기 분야에 뭐 맞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성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것을 좀 자연스럽게 비춰싶은. 그러면 교수님은 네. 뭐 살고자 하는 주거지를 생각하신 곳이 있어요? 아, 저요. 네. 저는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네. 저는 이렇게 그 소유의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집은 음.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위치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같이 살 것이냐 중요하다. 약간 좀 동떨어지긴 하지만 예. 갑자기 네, 그래서 갑자기 같이 수줍해지는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제 이것은 이제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네.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주거를 보면 그 산으로 산에다가 가장 안 보이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싫어. 그러면 산으로 가야죠. 산으로 가는데 개발을 다 해서 깎는 게 아니라 나무들 사이를 그대로 두고 거기 위에 이제 필로트 형태로 해서 공중에 살짝 떠 있는 집이죠. 왜냐하면 약간 높은 게 좋거든요. 저는. 산도 충분히 높은데. 그렇죠. 아니 이게 땅에 밟는 순간 네. 저는 이게 그 토지를 땅을 밟을 때보다는 그 위에 살짝 떠 있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펜트하우스라니까. 펜트하우스는 근데, 어려울 거. 근데 그것에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식으로 산에서 이렇게 띄웠다고 하시는데 땅에 산에다가 그냥 이제 바닥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똑같죠. 예 똑같다기보다는 더 불편한 일이 많아요. 왜냐면 벌레요. 불편한 만남이 엄청 많이 벌어지죠. 뱀, 그렇지, 뭐 벌레. 멧돼지, 뭐 이런 산짐승들과 이 걔네들이 다녔던 길인데 내가 그 공간을 내가 차지해 버렸잖아요. 계속 만나야 되는 곳인데 이거는 걔네들의 질서는 놔두고 그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살고 분리해서 살겠다. 일종의 그 우리 저 복개천 느낌이죠. 천을 막지 않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산의 질서는 그대로 둔 채로 남아 위에 올라가서. 그렇지. 자연 친화적이네요. 좀. 근데 이제 맞나요, 근데 그게? 자연 친화적인가? 그것도 그거지만 예. 나무들 보통 우리 아파트의 가장 좋은 층수가 우리 건축사님들도 한번 궁금하네. 뭐 7층 아니에요? 7층? 저 8층이요. 8층? 네. 왜요? 8층 엘리베이터 타면 탈맛이 딱 나거든요. 적당해요 시간이. 전문가의 수준이 있는 이야기는 어떤 층 좋아요? 저는 고층을 좋아하는데, 네. 그냥 펜트하우스. 앞만 네,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냥 앞에만 트여 있으면 뭐 2층이든 3층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망이란 부분은 지금 현재 그 환경권에서 이제 우리 개인의 어떤 권리로 들어와서 이미 이제 이게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권리로 자금하고 누가 더 많은 산소를 더 이제 흡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올 겁니다. 토지나 주택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 공중에 대한 권리 싸움이 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숲의 공기를 하루도 빨리 독점하고 싶어서 글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이제 수도, 전기라든지, 또 간장 인프라라든지, 또 도로망 이런 것들이겠죠. 뭐 드론이 있으니까 날아다니면 되겠죠. 지금 숲에 살고 싶다는 사람 굉장히 저도 주변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네. 하나는 택배가 올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랜선이 연결돼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없으면은 숲은 꽝이고 불편하다. 두 가지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 숲이 좋다. 저는 외국에 여행을 가도 마을을 그러니까 그 자유여행으로 가게 되면 마을을 걸어 다녀 보는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예, 어느 마을 하나 천편일 똑같은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택지 개발해가지고 무슨 지구 해서 지구 단위 계획 세워가지고 막 분양하고 하는데 가보면 너무너무 헷갈릴 정도로 똑같아요. 특색이 하나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뭔가 이 정말 철학이나 영혼이라고 하는 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마을은 이 지형 속에서 오랜 세월 이 막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적응하면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만의 굉장히 고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저는 이제 그 저희 살고 있는 주택은 그래서 그 밀도도 적당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하여튼 이웃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이게 저는 좋은데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일단은 노인분들이 주로 이제 보통 이 오래된 마을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가 과연 누가 또 확 밀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거기가 자연스럽게 좀 재생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필지가 좀 잦다 그러면 두 개가 합필할 수도 있고 도로망이 예전에는 잘 안 돼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다듬어주고 이런 과정을 해서 다시 우리 전원 마을이 현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택지가 저는 지금 현재까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택들을 보면 네.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주택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로 보여요.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 똑같은 모양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네. 개인적인 주택 짓다 보시면 왜 그러한 계속 비슷한 집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결국은 그 고객들이 다양한 것을 니즈를 요구하더라도 결국 지어진 거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일정한 어떤 주택 모델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이제 저 아파트 문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택은 그 우리 건축사 제도랄지 이렇게 창의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열린 것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뭐 전쟁 이후에 얼마나 뭐 황폐화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대량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창의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설계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한 우리나라가 양적 성장을 했고 질적 성장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주택들은 외면당하고 오히려 이제 아파트를 대기업에서 공급하는데 주택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아파트로 대기업 몰리지 않았냐. 그러다가 지금의 또 한계점을 느끼니까 주택으로 다시 뭐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걸 좀 여쭤본 이유는 네. 이제 주택의 시장과 그 단독주택, 공동주택 시장이 약간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공동주택을 국가에서는 당연히 면적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비밀이 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이거를 규격화시키고 단일화시키는 것은 네. 그 사람들이 어떤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또 어떤 기능적, 효율적, 편리적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그 국가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세금이니까.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 소득, 얼마를 벌었느냐, 또 부동산 같으면 재산 가치가 얼마냐, 이건데, 우리가 각기 다른 모양의 어떤 집들이 생기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표준거를 잡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행정 편의적인 부분 빨리빨리 부가 징수하고 하기 위해서는 용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률적인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하기 좋은 것이 바로 아파트 모델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게 되고 담보 은행도 그걸 이용을 하게 되고 세금 부과도 다 그걸로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탈아파트화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점점 주택이 좀 더 다양성이 되잖아요. 이제는 규격이 일편적이지 않고 다양한 집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그거를 좀, 네. 방금 생각하니까 제가 요즘에 지금 이제 BIM 설계라고 해가지고, BIM 이요? BIM 예, 설계라고 해가지고, 빌딩, 네. 인포메이션, 빌딩, 모델링이라고 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그 설계는 2D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평면적인 네네. 걸 기반으로 해서 인면도 평면으로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거는 3D로 바로 이제 입체 구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보기는 편하시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정보를 갖다가 그 건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뭐 벽체라든지 벽체에 있으면은 뭐 탄소량이 얼마만큼 나오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여기는 열 관리율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가격 정보를 집어넣으면은 그 건물에 대한 물량이 다 나오고 가격으로 데이터가 환산이 돼요. 이 데이터만 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나중에 가치가 얼마만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가격이 매겨질 거단 말이에요.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BIM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 단독주택에도 설계가 그렇죠.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규격화되고 항상 뭐 천편일률적인 건축물 자체가 이제 BIM 설계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하게 그 다음에 정말 적정한 가격으로 또는 이 가격에 맞는 과설계인지 아닌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에너지 하지만은 어떤 한 부분에서는 과설계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이 건물을 경제적으로 만드는 데는 문제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공간의 다양성,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그 정부에서 주택을 운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설계비는 조금 상승할 수 있지만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 비용에서 혁신적으로 아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총 그 사업 비용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성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경제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그 대부분의 어떤 그런 구독자들과 이렇게 집을 짓고 싶은데 결국 이제 환경에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것들이 집에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데 뭐 비싸면 못 짓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 가격은 어쩔 수 없다더라도 이런 건축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조금 청신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 놓고 비싸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두 분. 공부하는 동안 어떻게 좀 버텨봐야겠습니다. 네. 뭐든지 보편화돼야지 네. 이게 저희들도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을 가지고 이런 기술 그렇죠. 개발과 연구 시간이 걸리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편화되는 네. 것들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정말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집을 지려는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상대해 보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똑똑하시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제 저희들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박건준 사님은 어디에다가 지어야 됩니까? 저요? 아까 잠깐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그냥 원래부터 마을이 있었던 곳에 예, 살고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00년 이상 좀 마을로 있었던 곳에 그게 100년 정도가 마을로 유지됐다라는 것은 그 분명한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지형적, 기후적 질서가 존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오래도록 그 땅이 가져왔던 그 기억과 역사를 역사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된다. 저는 좀 그런 쪽에 생각이 있습니다. 좀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지금 기존에는 마을과 단지에는 그 많은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없고 100% 토지가 확장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그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산으로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는 과포와 밀집에서 조금 더 기여하고 싶은 나라도 그 의지로 이러한 좀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직업병이지만은 당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땅에 개발 행위를 하려면 도로 조건과 맹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인허가 과정을 그런 고민이 들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의 그 주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바로 그 도로, 그 건축의 허가 필수 조건이죠. 네. 이 도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집을 드나드는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차량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차가 아니면 집을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드론으로 가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수단의 그 미래 교통수단을 예측해 본다면 그러한 굳이 억지로 그 도로를 깎아서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쓸 수 있다. 예, 저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접근성이 된다고 본 그런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1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당장 올해 그 부동산 그 거래 시장이라든지 또 이제 주택 즉 신축 건축 주택 시장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변화할지 각자 좀 그 부분 좀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작년에 순천 여수 광양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고 네. 고 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저희 부동산은 그 이후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뭐 분양권도 그렇고 주택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 임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설계사님들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 진영이 되면서부터. 설계도 모르겠는데 저희도 네. 그 프로젝트 건수를 보면 올해를 거치면서 현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물량, 혼자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올해 뭐 많이 하셨다면서요? 저는 원래 이제 사급이 별로 없기도 한데 없던 터라. 네, 전체 강급에서 나오는 추이들도 본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공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제가 사급으로 봤었을 때도 제가 봐서는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신축을 하고자 하는 물량들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그렇다면 탈출구로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자꾸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공간들을 조금씩 더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예전에 노후화됐던 것들, 노후했던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전에 단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문의를 해 오세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리모델링 쪽이 더 신축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도배장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싱크대 하시는 분들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 리모델링, 뭐 이제 이쪽으로도 지금 확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 건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예, 그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올해 여러 번 그 리모델링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설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이라든지 뭐 그런 예.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기조는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주택이나 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네. 대수선해서 또는, 네, 용도 가는 방향. 변경? 그리고 매매 시장도 위축이 돼서 사거나 파는 것도 전부 다 좀 줄어든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제 지금 아직 레임덕은 아니지만 네. 지금 정부가 지금 마지막까지 네. 절대 이 칼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을 뭐 위축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소유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네. 타겟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세금 부분에서 자유를 올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렌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주택 렌트 시장 그리고 리모델링 시장이 좀 더 저변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지만 항상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좀 새로 짓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이제 당분간은 좀 그런 시장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네요. 좀 되게 힘든 게 네.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뭐 대수전이라든지 이런 게 인허가가 걸리게 되잖아요. 법적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참 힘든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아마 좀 힘든 시기를 좀 건너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그런 시기에 뭔가를 좀 더 공부해 놓을 건 공부해야 되고, 예,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건축사님께서는 이제 리모델링 시장이 네. 앞으로 열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좀 올해가 우울하네. 무슨 해죠?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신축년요. 제가 소띠라서 알거든요. 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예. 신축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훨씬 더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축 말고 신축. 네, 네, 신축으로. 구축 말고 신축. 좋네요. 네. 리모델링은 사실 설계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맞아요. 저희 그런가요? 뭐 그걸 설계비를 안 받나? 보통 그 인테리어 하신 분들께서 그쵸. 네네. 직접 그냥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서 이렇게 짓는 거지 저희들에게 갑자기 뭐 제가- 도면을 새로 만들지 않으니까. 설계 따로 그렇죠. 뭐 이렇게 시공 인허가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소위 저희 손은 말하면 거칠 수 신축 없죠. 아니면 이 돈이 안 된다는 얘기고. 네, 올해는 힘듭니다, 신축으로. 힘듭니다. 예. 아까 리모델링 얘기하면서 좀 우울해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희망이 이렇게 불어오르는. 인사드리시죠. 아, 네, 2021년 네. 신축년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